11월 4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부동산 대개혁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정책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함께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집회인원 제한이 일부 풀리는 위드 코로나에 따라서 1년 4개월 만에 제151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어제 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일장기를 흔들어 소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계셨던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협력실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신장개업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개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머리를 시원하게 올리셨네요. 네. 훨씬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오늘도 역시 대장동으로 시작합니다. 또 대장동. 내일도 모레도 반복되죠. 한 달 넘었죠. 네. 뉴스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도 좀 비슷한 심경일 것 같아요. 네. 결론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이제 이런 심경이실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 순서대로 이대로 간다면 결론은 내년 3월달까지 계속해서 뭔가 이야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사법의 영역은 사법의 영역으로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정치의 영역으로 넘겨줄 부분은 정치의 영역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뭐가 있을 듯 이런 거 말고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좀 매듭을 짓고 자, 나머지는 우리 시민사회, 우리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용기 있는 태도고 지금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로. 이렇게 법률적 쟁점이 계속돼야 변호사들은 먹고 살지만 이게 또 그리고 어떤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기가 엄청 피어올라서 그럼 저기 가면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따라가 봤더니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별게 없었던 경험이 지금 여러 번 겹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또 연기 피우네라는 피로감을 좀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훈연 기법이다 이렇게. 훈연 기법이요? 훈연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랑비에 옷 젖고요, 잔매 골병 드는데 가랑비도 또는 잔매도 아닌 연기가 계속, 그래서 몸에 연기가 배거든요.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빨리 훈제된 대장동 이슈를 빨리 가보죠. 예, 그럽시다. 오늘 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9월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 창문 밖으로 던졌다 했는데, 그 전에 직전에 통화한 사람이 정진상 지금 현재 이재명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이 밝혀졌네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그렇죠. 네. 좀 중요한 대목인데, 이재명 후보는 그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까이 하는 참모는 아니다 라면서 이제 거리를 계속해서 뒀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수사를 앞두고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과 직접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좀 다시 이 후보와 유 전 본부장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좀 재쟁점화되는 양상인데요. 정 부실장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경기도지사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요직을 연달아 맡으면서 이 후보의 핵심 참모이자 복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 부실장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통화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통화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또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마치 검찰이 언론에 알렸다는 취지의 오해 내지 주장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언론에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요? 궁금하긴 한데
다만 이제 그 정부실장의 코멘트를 조금 꼼꼼히 좀 뜯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이 내가 이제 평소에 알던 모습과 다르게 이제 녹취록상에 나와 있더라라는 얘기는 본인은 화천대유나 유 전 본부장이 어떤 관계인지 혹은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었는지 이런 거는 알지 못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돌려서 하는 이야기고, 감추지 말고 수사에 충실히 임하라라는 얘기는 본인은 뭐 걸릴 게 없으니까 떳떳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이 이제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거는 사실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현재도 이제 캠프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불길이 실제 불길을 담고 있는지 혹은 여전히 연기만 있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후폭풍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긴 할 것 같습니다.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로 입증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한동훈, 손준성, 그다음에 대변인 권순정 요 세 분이 작년 4월 1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109회 이상 텔레그램하고 전화 통화하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어떤 범죄 혐의가 추단되고 있느냐? 이거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로 연기는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실제 군부를 뗀 거냐 내지는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동규 본부장이 최근까지 사용했던 새 휴대전화 속 텔레그램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난다면서 수사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이거 많이 보던 풍경인데. 이제 가장 먼저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유동규 네네.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창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 속 텔레그램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네. 주장을 하면서 이제 경찰 수사가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 전담 수사팀은 앞서서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이 참관한 가운데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 및 분석 작업 진행했는데요. 네. 이 가장 중요한 텔레그램을 열어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을 됐습니다. 애초에 이 비번을 제공하겠다고 좀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건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고의로 비번을 알려주는 것 아니냐,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검찰 출신 인사들이 지금 수사에 협조를 어떻게 다 하면 알려준 방법 아니에요? 네,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렇죠. 지금 시전하고 있는 셈인데 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유 전 본부장이 이 문제의 휴대전화가 사실 오래된 폰이 아닙니다. 바꾼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알려진 걸로는 이제 9월 정도 교체한 폰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텔레그램 비밀번호만 알려주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텔레그램은 만약에 복구를 하게 되면 예전 대화들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9월 폰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예전 기록들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과거 기록까지 넘겨줄 생각은 없다라는 지금 의지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과연 이제 검찰이 풀어낼 수 있을지, 지금까지 다른 수사들이 진척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이번에도 못 풀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텔레그램에 비밀번호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 저는 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도 아예 몰랐어요. 사용을 안 해가지고. 네, 처음 알았습니다. 저 이 비밀번호 설정을 할 수 있군요. 오늘 가서 한번 저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몰랐어요. 검사들 덕분에 저희가 알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절대 풀 수 없는. 네. 자, 대장동 패밀리 중에서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오늘 새벽 구속됐고 정민용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근데 구속 빌미가 다름 아닌 남 변호사가 검찰에 제공한 어떤 자료가 있다. 네, 맞습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에 김만배 씨와 남욱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 결정적 증거를 남 변호사가 검찰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가 대질 조사 도중에 이제 화장실에서 대화를 나눈 것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 남 변호사가 미국으로 출국했을 당시에 김만배 씨가 남 변호사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만배와의 통화 리스트를 검찰에 제출을 한 것으로 전해를 줬는데요. 이게 참 정영학 회계사랑 굉장히 비슷한 방법인데 남 변호사도 본인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검찰에 이 통화 내역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남 변호사 본인의 발목까지 잡게 된 모양새가 됐어요. 자, 정민용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됐고 남욱 변호사가 35억 원대 혐의로 사기 혐의로
정민용 변호사를 고소했어요. 이 35억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제 정민용 변호사가 뇌물 줬다고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네, 이 뇌물을 줬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이전에 있었던 유원홀딩스라는 업체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나온 뒤에 경기공사를 나온 뒤에 차린 회사인데 네. 거기에 이제 정민용 변호사가 합류하는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형태로 남욱 변호사가 35억을 넣었다. 근데 이제 검찰이 봤을 때는 그게 형식상 투자이지 실제로는 뇌물을 건넨 방법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이다, 뇌물 공여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 조치 중에 하나가 이 35억을 가지고 정민용 변호사를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서 35억을 빌려갔는데 안 갚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예,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하셨네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네. 이런 식의 헐리우드 액션들이 또 많기도 하죠,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다들 이제 지금 각자 도생의 길로 간 거죠. 어제 그 취재했을 때 이 표정이 그렇죠. 전과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네, 구속될 줄 알았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정민용 변호사는 왜 영장이 기각됐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지금 왜 이제 기각됐다고 얘기가 보십니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결국에는 배임죄로 걸려면 주체가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그 스토리대로 따지자면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정민용 변호사 그 당시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시를 이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주범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기소가 되더라도 구속시킬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 기자들에게 알려진 그 사유를 보면 뭐 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혐의 소명이 되고 이런 말이 좀 들어가 있는데 네. 이제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뭐 혐의 소명이 됐다 이런 말 없이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만 강력하게 이유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으면 이 정민용 변호사는 핵심은 배임이거든요. 그렇죠. 유동규와의 배임의 공범이 아니다. 근데 이전에 정민용 변호사가 받고 있던 혐의는 뭐냐면 사업계획이나 협약을 이재명 지사에게 직접 보고했다. 라고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가 배임의 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배임의 고리가 지금 소위 유동규, 이재명, 정민용으로 이어지는 배임의 고리에서 정민용은 빠진 겁니다.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능성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러면 정영학 회계사처럼 열심히 검찰에 뭔가를 협조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수사에 굉장히 열심히 할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건 때 특급 도우미 장시호처럼 열심히 협조하고 있다. 근데 그러기에는 나온 얘기가 별로 없어서 뭐 후자의 논리적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제2의 대장동 막기위해서 국토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 이런 것과 건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신현영 그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자, 고발사주 김웅 의원이 12시간 조사 후에 귀가했어요.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김웅 의원이 전날 공수처에서 12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들에게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악마의 편집이었다는 느낌이다. 녹취록 전체 내용이 공개되면 어떤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갔는지 고발사주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이해할 것이라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는데요. 이게 12시간이라는 장시간 조사에도 허무맹랑이란 표현을 쓰는 등 굉장히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두고 공수처가 좀 그를 당황시킬 만큼 핵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수사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충분히 보여줬고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기억은 맞다, 아니다 정도 이야기를 했다. 결정적인 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억이 맞다 아니다 정도만 얘기하는 수사라면 참 수사 받기가 쉽긴 한데. 그리고 증거는 일단 손준성 보냄 그거 하나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고발장을 누가 보냈고 누가 만든지 아직 물증이 안 나온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존에 있는 물증의 증거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있는 증거만으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공소장 할 수 있거든요. 공소장 써서 기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특별한 물증 없이 손준성 보냄 하나 가지고 기소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 같고요. 프레임을 짜가려는 거죠. 사실 이제 그저께 손준성 검사의 소환부터 이제 어제 김웅 의원의 소환까지를 쭉 정리를 해보면 아마 이제 두 사람의 심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이 문제 고발장을 두고 벌인 이제 일에서 발단과 말단은 확인이 됩니다. 발단은 이제 손준성 보냄으로 이게 조작되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수사 당국에서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이 당시 이제 후보자가 이 메시지를 이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중간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검사 손준성이 정당인인 김웅에게 뭔가를 보냈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을 거쳤다면,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검찰 관계자가 아니라면 뭐 손준성 검사나 혹은 이제 그 김웅 의원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녹취록에서 검사 아닌 다른 사람이 저희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중간 단계가 있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죠. 뭐 별로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누군지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이미 충분히 물증이 있어요. 물증이 있는데 이 물증의 가치를 지금 나와 있는 손준성 보냄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텔레그램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써본 사람들은 와 이거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한 물증 없이 손준성 보냄 그 하나로 기소 이렇게 대응하기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정치적 트릭이죠. 이제. 예, 사전 포석입니다. 그거는 뭐 변호사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나와 있는 물증, 증거 가치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자, 어제 조성은 씨가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나왔던 얘기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주경제가요.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전달한 제보자 X의 페이스북 캡처 자료를 검찰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도를 했어요. 네. 어제 조성은 씨가 자신이 받은 캡처 사진이 시민단체가 법세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경제에 보면 단체가 MBC 기자와 제보자 X를 고발한 사건에서도 쓰였다라고 주장을 했고, 즉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시민단체 발 고발 사주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그렇죠. 조성은 씨가 어제 프로그램에서 매우 강하게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페이스북 캡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보자 X라는 지모 씨가 이 사안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알려진 뒤에 페이스북의 그 프로필 사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게 되면 페이스북의 특성상 과거에 썼던 그 기록들도 프로필이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4월 3일 이후에 누군가가 화면 캡처를 하게 되면 바뀐 프로필이 반영돼서 캡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제보자 X가 4월 3일 날 프로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검찰이 갖고 있었던 그 페이스북 게시물이나 혹은 조성은 씨한테 전달된 페이스북 게시물은 4월 3일 이전의 프로필 사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전에 캡처를 미리 했었다는 얘기고 그거를 공유한 정황이 있다라는 의혹을 지금 조성은 씨는 제기를 하는 거죠. 예, 최소한 증거 돌려맡기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매우 강력하게 제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보니까 이 기사를 쓴 김태형 기자가 또 후속 취재를 하고 있답니다. 후속 취재가 나오는 대로 한번 직접 저희 프로그램에서 모시고 후속 취재 결과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던 걸로 하고요. 오늘 시민사회단체가 오세훈 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 예산 삭감을 중단하라라는 주장을 하면서요. 전국의 1170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 지원된 총액이 무려 1조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전용 ATM기가 아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전체가 1170개네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저희들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공공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관련 방안들 발표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관련 입법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정책의총에서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많이 밀리셨나 봐요. 바쁘셨죠? 바쁘게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녁 시간이라.
자, 다들 궁금해하는 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네. 당론 채택이 안 되고 의견만 수렴하고 말았냐? 혹시 당내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에요. 사실 핵심은 많은 예.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예. 어떤 자리였길래 당론 채택을 당론 채택을 한 게 아니라 의견을 모아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예. 뭐 전혀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모두 방향성에서 큰 틀에서 공감을 했다. 근데 당론이라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당론이라고 하면은 법안이 하나로 모아져서 확정이 됐을 때 이걸 당론으로 하자. 네. 이런 우리 정책위원회에서의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냈고 예, 이것을 법안이 정리해야 여러 개죠. 되는 예.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네. 상임위에서 국토위에서 계속 정교하게 만들면서 최종 법안이 되면 당연히 당론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정책의총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자에 대한 공감대가 확정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당론과 유사하게 우리 법안에서의 이번 정기국회에 우선 입법 과제로서 진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당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진행할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합의된 큰 방향을 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실제로 지금 우리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제 입법과 예산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가 용광로 성대위가 발족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주문하신 거 이번에 민생국회 이재명표 민생국회를 만들자. 네. 그리고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국민한테 되돌려드리자. 그거에 대한 이때까지의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법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크게는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법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법안들이 이미 발의가 돼 있는데요. 참 다행인 거는 여야가 할 것 없이 모두 발의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민간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크게 초과이익 환수법,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예. 주택법 이렇게 그게 3대 법안이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돼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자, 야당도 다 동의하고 있고 야당도 관련 법안을 냈어요. 보니까 명시적으로는 그런데 예.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출연한 진성준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그쪽에 송원석 간사가 국토위에 우리 법안 심사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하다. 뭐 피곤할 수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이현승 지금 국토위 위원장님이 6%로 제안하는 민주당보다 더 센 안을 내놨어요. 예. 근데 사석에서는 그러면은 누가 민간이 투자하냐라는 이야기를 한다. 예. 보수 언론에서도 반대로 민간 투자 망치는 길이다. 이거 개발 이익을 너무 많이 환수하면. 예. 그래서 야당의 속내가 뭔가 이거 말로는 같이 냈다고 하지만 이거 실제 이번에 통과될 수 있나라는 의문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도시개발법에서 이현승 의원님이 법안 냈고 네. 주택법도 내셨어요. 그래서 네네. 근데 또 법안 발의 날짜를 보면은 상당히 선도적입니다. 네, 제일 먼저 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9월 29일, 10월 8일 이렇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저희는 비춰지고 있고요. 그만큼 여야가 동시에 원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분명히 합의 처리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서는 이번 국토위가 빠르게 열릴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송 의원님께서 송원석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정기국회 입법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시간이거든요. 네.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것들이 법안 심사입니다. 네. 그걸 피곤하다고 표현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 상당한 걱정과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취지에 대해서 야당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희망 섞인 선회하시는 것 같은데 엊그제 윤석열 캠프의 공보특보 한 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민간 투자 안 되는 이런 법안 말이 안 된다. 동의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거는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것이지 실제로 민간 투자를 가로막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훨씬 더 폭등할 거다. 집이 모자랄 거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윤석열 예. 캠프의 공보특보가. 고백이신가요? 그러면 그동안의 그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재명 지사 그리고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의 그런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했던 그 야당이 지금으로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에 대한 자기 고백이 아닌가요? 그럼? 글쎄요. 뭐 하여튼간에 이거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수 언론의 논조도 대장동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해서 내놓은 법안이지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될 수 없다. 민간 투자를 막기 위해서. 막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메시지가 꼬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건데요. 야당 내부에서 정리를 하시길 바라고 법안이 이미 발의된 만큼 네. 당연히 검토되고 상의되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을 돌려드린다는데 그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반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 아까 국민의힘 간사 의원님 이름을 제가 잘못 불렀네요. 송석준 의원이었습니다. 네네. 송원석 의원이 아니고 송석준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런 뭐 법안들이 다 나와 있는 만큼 이 법안이 합의 처리되면 제일 좋겠다라는 바람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요. 자, 민주당 대선 선거 준비. 여기서 이제 민주당 대선 선대위에서 첫 회의 때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진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는데 김부겸 총리는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서 아무 데서나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 부정적 의견을 냈고 홍남기 부총리는 유럽 순방길에서 아이고 여기서 대답할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내심 불편한 심경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성 기사도 나왔어요. 이거 엇박자냐 아니면 뭐 조율 과정이냐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뭐 과도하게 이것을 다른 의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예결위의 종합심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에서의 기본적인 기조는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피해 지원에 대한 그 범위와 정도를 두텁게 하겠다라는 면에서는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네네. 많은 뭐 희망과 그다음에 또 걱정도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서 네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뭔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데 네. 어느 타이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코로나 더불어 갈 수 있을 것이냐 네. 우리 국민들의 그런 희생과 여러 가지 헌신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요 당이 이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에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하면 위로금 성격으로 국민들에게 전체 지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읽히는 발언을 하신 적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궁금증은 계속해서 와 이재명 후보가 너무 속공하는 거 아니야? 아직 당은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는데 이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서른 의원이 이재명 후보 면전에서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이 다 고만고만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경선 기간 내내 이재명 저격수로 좀 역할을 나름 하셨던 분이라서 다 고만고만하다? 이거 면전에서 하기 좀 쉽지 않은 말 아닌가? 아직 원팀 되려면 좀 시간 더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원팀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용광로 이제 불태우기 위한 그런 시작점이고요. 아직은 막 불이 붙기 시작한 가속을 받아야 되는데 서른 의원님의 그 이야기는 장단점을 잘 보완해서 우리가 원팀으로 잘 추진력 있게 가자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중남미 포럼 해외 출장자 멕시코로 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묘한 여운이 남는데 그건 괜찮은 얘기입니까? 예, 워낙에 글로벌 외교에 대한 관심과 그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네네. 아마, 예, 어제 또 서른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국민들이 이렇게 왜지? 무슨 뜻이지? 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김은혜 의원이 애초 대장동 사업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구성은 없었던 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2013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발언을 녹취 파일을 아예 그냥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의도 연구소에 뭐 이렇게 전략적인 뭐가 있었는지 이재명 후보의 말하자면 말 바꾸기, 인성,
잔인함 뭐 이런 식의 말하자면 성격상의 어떤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프레임을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반복이 되던데 특히 요 임대 아파트는 손해가 나서 짓지 않을 거다 이 발언의 맥락 저는 다 들어봤거든요. 맥락이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것만 딱 들었을 때는 뭐야 임대주택 안 짓겠다는 거야 이재명 지사 말로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좀 맥락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국민의힘도 대장동에서 이번에 국감에서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걸 다시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이 임대 아파트에 대한 발언도 뭔가 악의적이고 왜곡을 하기 위한 뭔가 그런 나름의 용을 쓰는 노력이 아닌가 싶긴 하지만 실제로 팩트를 보면 이 네. 성남시가 2년 그러니까 파산하고 선언하고 2년 반 후의 상황입니다. 2013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남시가 대부분이 새누리당, 이 다수당이었던. 예, 성남시 의회는 과반 이상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파산 선언까지 했는데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수당이 새누리당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임대 아파트만 손해가 나서 짓지 않을 거다만 들으면 오해를 살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30년 장기 임대 기본주택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서민 주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에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그 녹취 파일 저도 다 들어봤는데요. 손해가 나서 짓지 않을 거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왜냐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니까 지을 수가 없다라는 취지예요. 사실은. 지을 수가 없다.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니까. 따라서 임대 아파트를 못 짓는 대신에 거기서 사업 수익을 도시개발공사 만들어서 많이 환수해서 성남시에다가 다른 방식으로 더 좋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 돈을 많이 환수해서 사업하겠다. 성남시의회에서 이것을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취지가 녹취 파일을 잘 보면 드러납니다. 예, 한번 필요하시면 들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자, 우리 신현영 의원이 의사 출신이시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일단 걱정입니다. 이거 늘어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그 위드 코로나 준비를 하면서 당내에서 TF에서 언제까지 1일 확진자를 보고 공포 이 방역 프레임에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그 검토와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은 뭐 증가세이긴 하지만 또 그거에 맞게 대응을 잘 하면 우리가 이제는 같이 더불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현실에서의 대응을 촘촘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공포를 갖도록 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질병청이나 그 중대본 관리본부에서 얘기 들어보면 한 5천 명까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의료 체계 안에서 그 소화가 가능하다. 근데 5천 명이 넘을 경우에는 일일 확진자가 우리가 의료 체계가 다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점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드 코로나 준비하면서 감당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자. 예. 그렇기 때문에 병상 확보 그리고 병상의 효율성 그리고 의료인에 대한 그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정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네네. 실제로 그러면서 재택치료도 도입이 되고 여러 가지 병상의 효율성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도 5천 명 또는 10,000명까지도 감당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의료 체계는 만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포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돌파 감염 당분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스터샷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대응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될 때까지는 아마 수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한 2,000명대 중반이 나오니까 5천 명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뭐 10,000명, 15,000명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우리 의료 체계가 충분히 감당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국민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예, 희망적인 거는 그래도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내년 1분기에는 도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먹는 치료제. 예, 그래서 경증인 환자분들도 이제 집에서 치료받으면서 네네. 먹는 치료제로 어느 정도의 이게 바이러스가 악화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도입된다. 네. 그러면서 또 다른 국면이 생길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 2차 인선이 1시간 전쯤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 지금 신현영 의원님은 공보단 공동대변인으로 포함이 되셨네요. 앞으로 자주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그 선대위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복지위원장에는 박광원, 김현명, 국가비전위원장에는 홍영표 의원님, 그리고 공보단 공동대변인에 오늘 말씀 나누신 우리 신현영 의원님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앞으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매주 목요일 한 주간의 주요 외신 소식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전주현 외신캐스터의 하관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처음 뵙는. 예, 처음 뵙는 네, 예, 그런 설레임으로. 느낌이에요. 네. 예. 자, 지금 뭐 누가 뭐래도 유럽 순방 관련된 이야기들 뉴스가 외신 뉴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자 국총회 COP26, COP26이라고 하는데요. 탄소 배출 제로 10점을 앞당기자, 2050년으로 앞당기자 이런 네. 얘기 있었는데 그거 합의 못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대신 메탄 감축과 산림 체벌 금지 등에는 합의를 했다. 그렇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2020년 대비해서 최소 30% 감축한다. 이런 내용의 국제 메탄 서약 출범이 선언이 됐어요. 이 메탄가스가 그동안 주목을 많이 못 받았는데 이산화탄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소멸이 돼요. 근데 이제 대기에 방출된 뒤에 처음 20년 동안은 이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분해가 되니까 효율적으로 이걸 통제하기만 한다면 지금 기후변화에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금 그래도 미국, EU 이렇게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105개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10대 메탄 배출국 중에서 6개 국가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한 45% 정도가 포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목표가 지켜지면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0.2도 정도 낮출 수 있을 거다. 지금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문제는 최대 메탄 배출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는 서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탄소도 제일 많이 배출하는 제일 많이 데인데. 배출하죠. 그래서 반쪽 서약이다. 이 나라들이 더 참여했으면 30%는 더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성과 중에 하나가 산림과 토지 이용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네. 산림을 보호하려고 2030년까지 산림 벌채를 끝내겠다라는 내용인데 산림이 지구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그런 나무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협약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산림의 85%를 차지하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주요 국가 대부분이 동참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토양 회복, 산불 진화 등을 위한 공공기금도 조성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기금 조성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관건이 될 건데 왜냐하면 기존에 그 탄소 배출을 엄청 많이 해서 산업화하고 했던 나라들은 미국, 영국 뭐 이런 그럼요. 등등 선진국들이죠. 선진국들이죠. 네네. 근데 이제 와서 그 소련, 중국 아니 러시아, 소련이란다. 러시아, 중국, 뭐 브라질 이런 데만 이런 거 그 탄소 배출 줄이라고 하면 네. 당연히 항변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네. 기금을 얼마나 많이 소위 선진국에서 조성할 수 있느냐가 네. 오히려 실천적인 이 해결의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성과가 있긴 했지만 사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 제로, 이른바 넷제로 달성과 관련된 진전이 없었기 때문인데 세계 1,4위 탄소 배출국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근데 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죠. 그랬죠. 그리고 넷제로 달성 시점을 2060년, 2070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도도 지금 목표 시점을 2070년으로 다른 나라보다 많이 늦췄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4년에 사실 뉴욕 선언에서도 산림 보호 협약에 대해서 비슷한 합의가 있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었다.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 지켜지는 게 중요하지 앞으로의 그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총회는 좀 성과가 그래도 있긴 했지만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 그러니까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리전으로 치러진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굉장히 큰 표차로 이겼죠. 큰 표차는 아니고 이렇게 살짝 약간 근소하게 앞서서 이겼는데요. 네네네. 2일에 이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지역인 게 공화당 후보가 버지니아주에서 주지사에 당선된 게 12년 만에 처음이에요. 버지니아주는 최근 4차례 대선 전부 5차례 주지사 선거 중에 4번을 민주당이 다 승리했고요. 작년 대선도 중요했잖아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게 10%포인트 차로 이겼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큰 표차로 졌다고 생각을 했구나. 그렇죠. 원래 이기던 데였는데 민주당이. 네네. 텃밭이라고 이렇게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공화당으로 넘어갔다는 데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주요한 지방선거였거든요. 그리고 작년 대선이 치러진 지 한 1년 만에 치러지는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리전 성격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지금 공화당이 이겼으니까 내년 중간선거도 공화당이 유리해지는 게 아니냐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원은 민주당 공화당이 50대 50이고요. 딱 그리고 50대 50. 하원은 딱 민주당이 8석밖에 앞서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중간 선거 해 보면 이게 여당이 불리한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기세를 몰아서 내년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면 이제 여소야대로 바뀌게 되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빠르게 꺾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버지니아주가 스윙 스테이트도 아니고 민주당의 우세주였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은 4년 하고 중임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나이 그렇죠. 때문에 고령이니까요.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1년 만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 정치적 동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좀 불안해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세 확보할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실정을 이제 앞으로 더 부각하면서 지지세를 확대할 동력을 얻게 됐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막판에 전화 연설을 하면서 이 글렌 후보를 찍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도 공화당 내에 영향력이 있다는 게 또다시 확인이 되면서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어볼 건 이 글렌 영킨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는 고맙지만 이 유세를 하러 오는 건 허락하지 않았어요. 같이 공동 유세를 한 적은 없거든요. 적정 거리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성향의 민주당 유권자들 표까지 좀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리를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두는 그런 전략을 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커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에이스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일요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이것도 단독 과반 안 되는 거 아니야? 공명당이랑 해야 과반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단독 과반을 넘어서 절대적 안정 의석에 그렇습니다.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출구조사 결과 단독 과반 어렵다는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선거 결과 전체 의석 465석 중에서 자민당이 261석이나 얻어갔습니다. 이게 단독 과반 233석 이상은 물론이고요.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면서도 위원회 구성 과반을 점할 수 있는 게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인데 이게 261석입니다. 이걸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민당의 국정 운영에 안정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민당도 뼈아픈 게 당내 2인자가 지역구에서 패했거든요. 맞아요. 간사장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거물들이 대거 지역구에서 낙선을 했기 때문에 자민당의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세대 교체를 원하는 민심이 확인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연쇄 이동이 벌어졌어요. 아마리 간사장이 그래서 물러났거든요. 모태기 외무상이 다음 간사장으로 내정이 돼서 외무상 자리가 비게 됐어요. 근데 지금 임시국회가 10일에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101대 총리로 임명이 되면서 이날 새로운 내각 명단이 발표될 건데 이때까지 한 6일 정도의 시간을 기시다 총리가 총리직과 외무상직을 겸직하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내놨습니다. 그 외무상 자리에 아마 자기 개파를 하야시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 기시다한테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기회가 됐어요. 네. 이 굉장히 무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런 선거 결과가 예상외의 선전 압승을 그리고 한 거죠. 네. 예상외의 선전과 거물들의 지역구 네, 낙선 그렇습니다. 이어지면서 기시다 총리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됐다. 네. 또 하나는 일본 유신회가 제3당으로 떠오르면서 개헌 아베 있을 때 개헌은 안 돼도 기시다 있을 때는 개헌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개헌 세력을 다 합하면 이번에 정당이 일본 유신회가 굉장히 많은 의석을 얻으면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중의원에서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헌 논의 진전을 일본 유신회가 압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개헌 세력 사이에서 의견차가 큽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도 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활동도 확실히 하겠다라면서 개헌을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면 볼수록 참 묘한 곳이 일본 정치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도라 페이퍼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CIJ가 지난 10월 4일 전 세계에서 발표한 국제 역외 탈세 폭로 보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료 규모는 2.94 테라바이트, 1190만 건으로 알려졌으며 스위스나 버진 아일랜드 같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한 전현직 국가 수반만 해도 35명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낸 초대형 폭로 기사입니다. 국내에서는 뉴스타파가 조세 도피처로 간 한국인이라는 기사를 순차 보도하고 있는데 현재 공개된 사람은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얼마 전 사망한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협회 중앙본부 명예회장,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 정주영 전 삼성물산 몽골지사장, 그리고 스위스은행 계좌 개설 목적으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자금을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입니다. 이 보도 이후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SM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사가 수백 건, 수천 건 쏟아졌습니다. SM은 회사 차원에서 적극 부인하며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뉴스타파는 이재용 부회장 관련 문서를 2건의 리포트로 제작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만 프로듀서 보도 때와는 달리 언론은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스위스 계좌 개설 문제를 다룬 매체는 KBS,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시사인 정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요, 검찰의 프로포폴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4월 7일에서 5월 10일 사이에도 병원을 바꿔서 3차례 추가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은 뉴스버스, 한국증권신문 정도입니다. 돈 앞에서는 참으로 정직한 우리 언론의 초상. 부끄럽지 않은가?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희망을 잡고 삽시다. 일본군 성노예 희생자이자 인권운동가 고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수요 시위, 매주 수요일 이어졌던 수요 시위가 위드 코로나 후 정확히 16개월 만에 다시 오프라인 집회로 전환됐습니다.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있어서는 안 된 일들도 첫 수요 시위 때 다시 시작한 첫 수요 시위에서 일장기가 등장하고 좀 답답한 모습들을 좀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제 수요 시위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현장에 계셨던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네, 일장기가 등장했다. 네. 그리고 항상 수요 시위를 했던 그 일본 대사관 앞 우리 소녀상 앞에서 수요 시위가 이어지지 못하고 연합뉴스 쪽이죠. 네. 예,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식이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네. 좀 충격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현장 분위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평화의 소녀상이 서 있는 그곳을 이제 평화로라고 부르는데요. 네. 수요 시위도 저도 오랫동안 계속 참가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네. 그리고 그곳이 여성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장소로 이미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은 장소였는데 사실은 어제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터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이 근데 네. 비단 어제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아니면 그 2019년 정도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어제는 오랜만에 그 위드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시끄러운 상황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리고 평화와 인권이라기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이었다. 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와서 그런 소위 난장을 펼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요. 네네. 작년 그 5월달, 6월달쯤부터 네. 극우 단체, 저는 뭐 보수 단체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 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온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네. 그분들이 여가부 폐지, 정의연 해체, 소녀상 철거, 윤미향 구속, 그래서 자유연대, 위안법 폐지 국민행동, 뭐 엄마부대, 뭐 이런 단체들이 함께 위안부 사기 중단을 촉구하는 연합 집회를 호소를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격적이게도 소녀상이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하나의 그룹이 있고요. 또 한쪽 옆에서는 반일동상 철거 공동대책위원회라고 해서 네. 예, 그 역사 부정론을 얘기하는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이유연 씨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분이 일장기 흔들고 막 뛰어다니는 네, 모습이 맞습니다.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예, 일장기 또 태극기도 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뭐 거기에 써 있는 말들은 그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말들이라 이곳에서 참 소개하고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 혐오와 차별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위안부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두 번 더 모욕하는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는 혐오 시위가 그곳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소녀상을 사진을 편집을 해서 여기 보시면 옆으로 쓰러뜨려 놨어요. 네네. 목표가 이거라는 얘기네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녀상을 그 자리에서 철거하고 쓰러뜨리고 네. 이거는 옆으로 쓰러뜨린 이거는 굉장히 모욕하겠다라는 의도가 그렇죠. 너무 예.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 지금 피해 생존자분 13분 계신데요. 네. 예전에는 할머니들께서 직접 그 현장에 나오셔서 네네. 발언을 계속 해오시고 또 그것을 찾은 많은 그렇죠. 사람들에게 직접 증언하시고 일본 정부를 향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인권 회복을 위해서 직접 호소를 하셨는데 네. 지금 그렇게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할머니들의 뭐 거짓말이었다든지 사기였다든지 아니면 일본 극우들이 하는 뭐 위안부는 매춘이었다든지 자발적 매춘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네, 그런 말들을 뭐 버젓이 그것도 아주 큰 확성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왜 이러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술적으로 당시에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어요. 학문의 영역에서. 네. 근데 이 수요 시위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그 제국주의 침략과 인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그리고 향후의 평화를 지향하는 시위인데 네. 그것을 위한 몸짓인데 그 앞에서 말하자면 이 혐오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네. 우리 국민들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 자 그리고 또 일본 대사관 앞에서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합뉴스 앞에서 네. 수요 시위를 이어갔어요. 네. 참 뭐 15m 차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으로는 네. 그리고 마음으로는 심정으로는 그 15m 차이가 1500m 보다 더 멀리 느껴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왜 이렇게 자리를 뺏긴 건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에 그 이른바 정대협 정의연 관련해서 네. 보수 매체 그리고 공격들이 이뤄지는 일련의 상황이 있으면서 이 자유연대라는 단체가 그거 시위 장소를 선점을 해서 네. 종로경찰서에 24시간 불침번을 서면서 그 장소를 뺏어버렸습니다. 먼저 이거 집회 신고를 하면 되니까. 예, 집회 신고를 뺏어버려서 그곳에서 시위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역사적으로 29년 동안, 28년 동안 지켜온 그 현장을 뺏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불침번을 서면서까지 장소를 계속
시위를 하게 되니까 부득이하게 소녀상 옆에서 수요 시위를 계속 이어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일단 시위 자체가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와서 큰 확성기로 그런 식으로 방해하고 혐오의 말들을 내뱉는 일들은 계속적으로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네. 지극정성이네요. 네, 지극정성입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씨 같은 분은 메이지 산업유산에 관련해서 직접 그 유엔에 가서 일본 극우 단체와 함께 강제동원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얼마 전에는 또 일본 그런 극우 단체로부터 상도 받았습니다. 예, 그런 학술상도 받고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낙성대 연구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역사 부정론의 큰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예, 그 국정교과서 사태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이러한 것을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이 수요 시위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뭐 역사적으로 저는 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낙성대 연구소의 이우연 씨가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의 공동 저자.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일장기를 들고 그 난장을 칠까라는 거예요. 굳이 일장기를 들지 않아도 여기 나온 이야기 소녀상에 대해서 나는 달리 생각한다. 나는 뭐 다른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그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이 말하자면 이렇게 흠집내기, 모욕 주기, 혐오감 표현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의견 표명의 방식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마치 무슨 재를 뿌리거나 똥을 뿌리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일장기를 어제 보고서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시라고 하는 것이 반일 데모라고 하는 거죠. 반일 시위다.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하고 있다.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들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일장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30주년을 맞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8월 14일에 30주년이었고 또 내년은 수요 시위가 3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김학순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 일장기 히노마루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래서 처음으로 증언을 하러 도쿄에 가실 때는 그 일본 항공 비행기에 있는 일장기를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다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일본의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은 일장기에 국민회의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거부해서 탄압을 받고 그것이 일본이 보수 정권이 국기국가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뭐 비판을 할 수조차 없게 되었는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그런 깃발을 들고 그 피해자들이 지금은 그 자리에 설 수도 없는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김학순 할머니께서 그렇게 일장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가슴이 주저앉고 가슴이 철렁거리고 히노마루 때문에 내가 평생 욕골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증언으로도 하셨는데요. 그것을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저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실은 이 작년 4월 5월경부터 이렇게 굉장히 이 난장을 진짜 치고 혐오 표현을 보다 더 굉장히 노골적으로 한다는 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실은 윤미향 의원 논란 이후에 그런 의견들을 굉장히 공격적이고 노골적이고 혐오감을 표현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수요 시위 자체에 혹시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극복해 가실 생각인지 좀.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정의기억연대 그 정대협을 둘러싼 그런 윤미향 의원 논란을 둘러싸고 엄청나게 많은 보수 언론들이 왜곡 보도 가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가했는데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실제로는 정의연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그런 정정보도라든지 10건이 넘는 정정보도 결정을 받았거든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저희 민증문제연구소도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대협과 함께 그리고 정의역연대와 함께 일본을 함께 다니면서 같이 연대 투쟁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 수요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단체가 한 것도 아니고 네. 한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정말 세계의 시민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성 인권의 해결을 위해서 일본군 성노제 문제를 해결해서 동의하시는 세계의 모든 분들이 만들어온 정말 역사 교육의 현장이고 평화 교육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70여 분 정도의 네.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옆에서 그렇게 왜곡과 혐오와 차별의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마이크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수요일 12시에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수요일 12시 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분들은 1시간 먼저 11시부터 네, 모여서 아침부터 일찍 와 있고요. 무척 성능 좋은 앰프카를 들고 와서 네. 그곳에 있는 활동가들은 지금 그 수요 시위 집회 장소를 이 사람들이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12시에 가서 또 다른 장소를 또 바로 옆에를 또 뺏기게 되니까 네. 지금 정의연 활동가들 많지 않은데 그것도 해야 되고 네. 또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연대와 지지 격려가 필요합니다. 네. 네. 여기 포스터에 있는 분들 본인들 자유연대,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엄마부대, 대한애국총연합, 자유정의시민연합,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 중앙고 애국동제, 자유청년연맹 이런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 이야기도 충분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로 하세요. 그렇게 일장기 들고 뛰어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말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수요 시위 1516차까지 예. 진행됐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1517차 네. 수요 시위 때는 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소녀상 곁에서 우리 할머니들 또 많은 분들 함께 따뜻하게 마음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협력실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장원급제.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말을 들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후보입니다. 대통령을 하겠다고요? 나라 말아먹겠다. 이야, 의외로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말이에요. 네, 많이 의외죠. 예. 이분이 이런 말도 할 줄 아시나? 그러니까요. 비교적 신사적인 항상 이 언사를 하시고 그런 캐릭터셨는데 좀 바뀌셨어요. 우리 유승민 후보가 달라졌어요. 유승민이 됐어요. 예, 승이 많아지셨습니다. 승민. 유승민이 되셨습니다. 예. 아니 하긴 선거라는 게 사람을 약간씩 많이도 변하게 네. 하고 약간씩 좀 이렇게 평소답지 않은 원희룡 후보는 의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네. 유승민 후보는 이런 말도 하셨어요. 자,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은 원희룡 후보는 아닐 것 같고 둘 중에 네. 한 사람이겠죠. 윤석열, 네. 홍준표 두 분 중에 한 분일 것 같은데 네. 누구한테 이런 말 하신 건가요? 네, 답은 바로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윤석열. 네, 유승민 후보는 지난 2일 SNS에 윤석열 후보가 8회에 걸쳐 발표한 윤석열의 비전에 대해서 정책 몰라도 된다, 사람만 잘 쓰면 된다라고 하더니 고작 쓴 사람들이 남의 정책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라니 참 한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런데 셉니다. 대통령을 하시겠다고요? 나라를 말아먹겠다라면서 다음 비전에는 본인 얘기나 한번 하라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변변한 정책 공약도 없던 후보가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하듯이 참모가 써준 대로 SNS 올리는 모습도 안쓰럽지만 거기에 빠짐없이 저를 깎아내리는 게 우스꽝스럽다. 네. 자기 비전이나 발표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나라 말아먹겠다. 셉니다. 네, 센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예,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에 각을 좀 점점 센 얘기하면서 최근 존재감 보이고 있는데 어제도 SNS에 글 올렸다고요?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 서민 교수가 이 호남을 비하하는 용도의 이 홍어준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그 유승민 후보가 이제 SNS 글을 올려서 윤석열 후보 측을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전두환 발언을 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쯤 되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지역 혐오다. 이 호남 모욕을 그만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무능하고 주술에 의존하는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120시간 부정식품, 밀란, 손발노동, 비정규직, 인문학, 청약통장, 개사과, 식용계 등등 정리한 게 진짜 많긴 많네요. 하루에 하나씩 이제 망언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이런 후보가 어떻게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참 정말 이거 저는 홍어준표 이거 처음에 그냥 스치듯 지나갔다가 딱 봐가지고 처음에는 홍은 어준표, 그러니까 김어준유의 소위 뭐 좌파 그쪽에서 얘기하는 좌파나 뭐다 이렇게 해서 홍은 어준표다, 뭐 꿔준표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그런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홍준표는 김어준유의 사람들에게 표를 받는 것이지 진짜 지지가 아니다. 설마 홍어를 빗대가지고 홍어를 들어서 홍어준표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는 저는 진짜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홍어가 확실한 것이 그 영상 속에서 홍어를 직접 먹방이에요. 먹으면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피해갈 수가 없죠. 근데 이 썸네일은 뭐 서민 교수가 직접 단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감수를 할 테니까 본인 채널이고 본인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고 본인도 뭐 감수를 하겠다고 영상을 내리긴 했는데 상처받으신 분들의 마음은 사실 달랠 길이 없죠. 네. 나는 뭐 실무자의 실수다. 하지만 내가 책임지겠다. 실무자의 실수였을까요? 먹방이 그 먹방을 할 때는 보통 뭘 먹을 거냐. 다 기획을 하죠. 그렇죠. 이걸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기획하잖아요. 홍어를 먹으면서 홍준표를 씹겠다. 이거였잖아. 그러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썸네일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달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게 제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달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유승민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어요. 이거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 요즘은 인성 지적이 유행인가 봐요. 네, 오늘 국회에 설치된 이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막 농성장을 찾은 뒤 유승민 후보가 기자들과 만나 그분의 인성에 대해 논란 적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윤 후보의 지지자와 자신의 지지자 사이에서 벌어진 이 폭력 사태를 언급하면서 유독 저희 지지자들만 춘천에서 한 분 또 여의도 KBS 앞에서 두 분이 다쳤다. 한 분은 목을 다치고 한 분은 이제 발목을 다쳤는데 다른 한 분은 또 팔을 물렸다라고 팔을 물렸어요.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감 표명을 받고 싶어서 공개적으로 윤 후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 후보는 자기 지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캠프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과하기를 거부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실 캠프 지지자 사이의 경계라는 것은 캠프와 지지자 사이의 경계라는 것은 굉장히 희미한데 경선이 끝나면 다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 줄 분들인데 그걸 가지고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게 굉장히 인색하다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참 유승민 후보 이게 좀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아요. 본인 지지자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다친 일이라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감정도 쉽게 이게 해결되지도 않아요. 또 유시민 후보가 정치 구력 죄송합니다. 유승민 후보가 정치 구력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지지자분들도 오래된 지지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면이 있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에 사과라도 받고 싶었을 텐데 못 받아서 많이 좀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승민 후보 전방위네 면장 불가론이 이재명 후보한테도 향했고 또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설탕 덩어리다 뭐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말펀치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이제 면장도 못할 후보 이 얘기도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뽑고 나서 5년 내내 후회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이제 번드르르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본인은 평생 경제만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위기에서 이제 구할 사람은 이제 유승민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바로 내일 이재명 후보와 누가 맞붙게 될지 결정이 내일 오후 2시든가요? 하루만 기다려 보면 어느 분이 후보가 되는지. 하여튼간에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는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면은 이게 유승민 후보가 이제 경제 전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좀 다른 후보의 이제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유승민 후보의 대표 공약이 뭔지 잘 기억 안 나요.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성가족부 폐지만 지금 기억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더 파자티브한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카운터 펀치에는 능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주도적 공격 능력이 무엇인지는
보여주시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두 번째 후보는요. 오랜만에 등장한 준스톤이네요. 패널은 아무나 하는 줄 아나? 자, 현장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패널을 하던 당시의 습관을 아직도 못 고친 것 같아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안철수 대표는요, 제가 그런 식으로 자꾸 저한테 디스하시면 저 똑같이 해드릴게요. 안철수 대표는 패널도 못해요. 지금 정치하는 나와가지고. 패널이 무슨 뭐 아무나 하는 건지 아십니까? 안 대표께서 여기 나와가지고 정치 분석해보세요. 잘할 수 있나. 너는 패널이고 나는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 자체가 굉장한 신분의식이고 자의식 과잉입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네. 이게 어디서 나온 발언입니까? 정상훈 기자. 예. 어제 그 SBS에서 이제 송영길, 이준석 당대표 토론 배틀이라는 그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두 번째. 네, 맞습니다. 이제 각 그 여야 1당 대표들이 나와서 그 배틀을 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사회자가 안철수 대표의 그 비판 발언을 소개를 한 거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패널 시절에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제 패널도 못할 것이다. 뭐 패널 아무나 하나. 뭐 그런 식으로 뭐 너는 정치인 나는 정치인 너는 패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신분의식이고 자의식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도 신경이 쓰였나 봐요. 굉장히 평소답지 않게 빠른 말과 약간 높아진 톤의 음성 이런 게 들리네요.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표에게 안철수 대표 이 이름 세 글자는 굉장히 좀 트리거인 것 같습니다. 그 이름만 등장하면 조금 약간 흥분하시는 느낌이 항상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강꾼 노릇하는 사람 일벌백계 하겠다. 네. 말하자면 안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에 거강꾼 노릇하면 완전히 가만히 안 두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간꾼이라는 게 사실 뭐 이제 브로커, 바람잡이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자, 이 대표는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후보가 결정되면 이 당 지도부나 후보와 미리 상의하지 않고 거간꾼 노릇을 하는 사람은 해당 행위자로 징계하겠다, 일벌백계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안 후보와의 단일화는 대선 승리의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또 강조를 했고요. 통합을 계속 주장하는 이들을 통합무새, 통합만 이야기하는 앵무새란 뜻이죠. 통합무새라고 표현하면서 언제까지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 당이 개혁 노선을 걸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단일화라는 정치공학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이면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뭐 완전히 지금 홍준표 후보 캠프 쪽이나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뭐 DJP 공동정부 같은 거기에 준하는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죠.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물밑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장동 연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할 게 없어서 반대장동 연대를 합니까? 대장동을 둘러싸고 뭐 그 주변에다 뭐 성이라도 쌓는데요. 아니 근데 또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안철수 캠프 쪽 이태규 의원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만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딱 잘라 선을 긋은 겁니다. 야, 이거 뭐 악연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뭐 아무래도 부딪힌 적이 있죠. 일단 2016년 총선에서 노원병을 두고 맞붙었던 그 후보들이 그 이준석 대표와 이제 안철수 대표였던 거고. 그리고 아마 이 바른미래당 시절에 그 양측의 입장이 좀 상당히 갈라진 것 같습니다. 그 유승민 후보도 이 바른미래당 시절을 언급하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바른미래당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좀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이제 몇 차례 좀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세게 부딪혔죠. 안철수 대표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단기적인 눈앞의 조그만 이익을 얻으려고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다라며 이재명 후보를 못 이길 거라고 정치 평론을 했어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바로 받아쳤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SNS에 안 대표의 방송 내용이 담긴 이 기사를 본인의 SNS에 이제 공유하면서 평론 진짜 못하시네요. 유튜브까지 켜놓고 이제 슈퍼챗만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빚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튜브 쪽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하기 하루 전날 문재앙의 나라를 구하라 뭐 이런 애니메이션을 자기 유튜브에다 올렸더라고요. 네, 좀비로 돌아다니는. 네, 전 국민이 좀비가 돼서 문재앙 따라다니다가 좀비가 문재인 대통령 따라다니다가 좀비가 됐는데. 안철수 백신을 팍 날리니까 그거 찾아봤거든요. 주사를 탁 맞고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마지막에 이제 멋있게 마스크를 딱 벗는데 네. 안철수 대표 얼굴을 되게 잘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만드신 분이. 그래서 이 유튜브 정치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한 방 맞으셨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 대표 붙잡는 목소리 있죠. 양쪽 캠프에서도 그렇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굉장히 뭐 공을 들여야 된다. 그냥 뭐 종로 출마 이 정도로 얘기해서 답이 안 나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의도 아니다. 뭐 극진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뭐 후보들도 다 지금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네. 이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안철수 대표는 같이 가야 된다.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 자존심만 긁어서 지금 화를 키우지 않았냐. 어떤 접근도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당 내부에서도 이제 뭐 최고위원회 같은 거를 했는데 최고위원 같은 그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안철수 대표에게 너무 이제 자극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다라고 해요. 내부에서도.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도 못 참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보니까 당대표 정무실장 김철근 이분은 그 안철수 대표랑 같이 정치를 했었는데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출마병이다 뭐 이런 얘기. 2017년 대선 당시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대변인을 맡기도 했었거든요. 이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근데 어제 이제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를 향해서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출마병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센 비난을 한 거죠. SNS에 또 이제 또 출마하는 안 대표가 왜 이럴까? 유튜브 출연을 많이 해서 코인을 노리는 유튜버가 된 것인가? 라면서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본인만의 생각을 마구 쏟아내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라고 지적하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서울시장 선거 2번에 대통령 선거 3번. 이 정도면 총선을 제외하고 거의 출마병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대표와 당대표 정무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딴 분들은 종로 출마 이런 얘기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 극진히 모셔야 된다. 이런 태도네요. 자,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는 없는데 국민의힘은 당무 우선권이라고 대선 후보가 대표의 권한을 우선하죠. 네. 대선 후보 결정되면 어떤 태도를 갖게 될지 이것도 뭐 곧 정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안철수 대표님 이게 선거 앞두고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 군대 훈련소 앞에서 파는 시계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생각이 좀 나요. 거기 가면 이제 그 시계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비싸게 팔거든요. 그 앞에서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이 시계 없으면 군대 생활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 생각이 좀 납니다. 우리 이경희님 래퍼 준 말하는 속도가 상당하긴 합니다. 사실. 그다음에 아까 이준석 대표 불량빛 안 대표님 출마의 달인. 단일화의 달인이시기도 합니다. 한 번도 본인으로 단일화가 된 적이 없어서 그렇지. 자, 다음 후보는요. 일본 제품 사지도 팔지도 이용하지도 말자 노재팬 운동이 화제인데 일제 차량 출입 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골프장 안내문이에요. 네. 11월 1일 골프장 홈페이지에 공지된 실화입니다. 전북 김제한 골프장에서 붙은 공지인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본산 차량 출입 금지 실시 공지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업체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골프장에 일본산 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 라면서 주차장 이용은 물론 차량에 골프백을 싣고 출입 시 골프백을 내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알린 겁니다. 출입이 제한되는 차량은 도요땡, 렉서땡, 혼땡 등 모든 일제 차량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랍니까? 네, 이유가 이제 공지사항을 보면 일제의 핍박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를 물려주신 조상들의 공로를 잊지 말자는 취지다라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개인 기업의 의지라고 이제 해당 규정을 실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거 영업 됩니까? 글쎄요, 이제 손님분들 중에 일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참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뭐 법적으로 이게 접촉되는 행동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본인이 본인의 수입을 좀 줄여서라도 이렇게까지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본인의 영업장에서 이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손님들 입장에서는 골프장이라는 게 사실 먼 길을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갔다가 또 이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차량은 그렇다 치고 네. 저는 뭐 차도 국산차고 골프도 전혀 치질 않지만 골프채나 골프공 일제 많죠. 그렇죠. 그다음에 골프장 안에 있는 뭐 커피 메이커
등등등 해서 일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골프장 안에 그 카트가 일제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그 파킹 못 하는 거야? 계속 돌아야 돼? 글쎄요. 일제 차량이니까. 뭐 카트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카트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골프장에서는 이 카트를 이제 교체할 예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교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뭐 언제 교체할지는 정확한 일정은 아직 없는데 일단 일제 카트의 상표만 떼어놓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상표만 떼어놓으면 뭐야? 일일이 다 골프백이나 이런 것들을 뒤져보지는 않겠으나 약간 그 선언적 의미다라고 사업주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소신이냐 국뽕 마케팅이냐. 노재팬이 한창일 때는 참여하지도 않는다고 지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야, 기준이 뭘지 싶습니다. 우리 그 단골 손님들께서도 알로에님은 그 골프장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후루룩 깍꿍님은 반대도 그래도 저는 골프장 그 마케팅 마음에 듭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갑자기 엉겅키님이 정상근 기자 인물이 좋아졌네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지난주에 정 기장님께 살 빼졌다고 말씀하신 그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여태튼 이거.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거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게 이제 음식점에서 노키드 존이라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는 손님 받지 않아서 그걸 두고 이제 어린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밥도 먹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뭐 사업주의 마음이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아이들이 이제 떠들어서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뭐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뭐 일제 차량을 끌고 온다고 해서 다른 손님들께 뭐 피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 혹시라도 일제 차량 끌고 갔다가 이제 돌아온 손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고 또 예전에 노재팬 운동을 하기 전에 훨씬 전에 일제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경우에는 난 예전에 사서 혹은 뭐 중고차를 산 지 오래됐다는 거다 이런 분들은 또 억울할 수 있겠죠. 여튼 간에 뭐 마케팅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고 본인의 소신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존중을 하는데요. 존중하고 또 그걸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이 국산차 타고 골프 치러 가시면 되겠죠. 다만 이게 영업이 잘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또 뭐 일본 차량에 과거에 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어쨌든 유승민 후보의 대통령을 하겠다고요? 나라 말아먹겠네. 면장도 못할 사람이. 이준석 대표의 패널은 아무나 하는 줄 아나. 그리고 골프장. 일제 차량 출입 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 자, 한 표. 저부터 갈까요? 저는 M장 확실히 또 논리가 있구나. 네, 저는 이준석 대표의 패널은 아무나 하는 줄 아나. 실제로 패널로 활동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 그러면 이 논리라면 난 아무나는 아니구나 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은 전국에 있는 패널들이 전부 다 우리 정상근 기자는 저도 그 이준석 대표의 패널은 아무나 하나라는 말을 꼽는데 저는 반대로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아무나 하는 거 맞다. 저도 그런 논리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사실은 저도 패널은 아무나 하는 줄 아나 이게 제일 꽂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분, 저까지 세 사람 모두 이번 주 상근 장원은 패널은 아무나 하나 by 준스톤 이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재밌는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MC 장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사람과 일 이걸 이제 목요일로 바꿔서 처음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자,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 임자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자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자, 캠퍼스 산업재해가요. 어디가 제일 많을까? 했더니 서울대라고. 그 지난달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직원 갑질 직원 갑질 예전에 되게 유명한 사건 있었죠. 이 청소하시고 음식 만드시는 분한테 영어 시험 보고 막 이랬던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직원 갑질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노동 환경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간 서울대에서 그냥 딴 데도 다 그런데 서울대니까 그냥 언론에 관심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국감을 살펴보니 단지 서울대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실제로 서울대에서 직장 갑질과 노동 환경, 열악한 노동 환경이 확인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에 서울대 공대에서 그 청소 노동자가 휴게 공간에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사인 자체는 그 병사였으나 그 사고를 통해서 밝혀진 노동 현실은 뭐 휴게 공간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폭염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업무 환경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 올해 6월에도 서울대 기숙사를 담당하던 한 청소 노동자가 또다시 휴게 공간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역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는데요. 그 2021년 7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좀 지나지 않았을 때 이제 망인의 동료들과 그 민주노총 일반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고인이 이제 갑질에 시달렸고 과로에 시달렸다라는 점을 폭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서울대 노동환경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이죠. 네, 저 2019년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휴식 중 사망했던 사건 요 당시에 그 사망한 장소에 갔었어요. 제가 신림동에 살고 있기도 하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갔는데 가봤는데 그 계단 밑에 공간 있지 않습니까? 계단 밑에 뭐 짐이나 적치하고 이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데인데 여기를 칸막이를 해서 방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먹방입니다. 창문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냥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그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참 보면서 참담했는데 아직도 그 핸드폰에다 그 사진을 그 찍어둔 걸 지우지 않고 있어요.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런 곳에 사람을 있으라고 했구나. 그 이제 그런 환경이 노출된 상태라는 그 일터가 결국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꼽히고 있는 서울대라는 사실이 더 놀라운 것이고 그래서 사실 그때 그게 좀 사회적으로 노출이 되고 나서 서울대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좀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비슷한 사고가 또 생기면서 다시 한번 조명이 된 것인데요. 이번에 드러난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더라도요.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건물명 등을 영어나 한자로 쓸 수 있는 시험을 보게 했다. 그리고 동료들 앞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것을 근무 평장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반성문 쓰기를 강요하고 회의에 드레스 코드, 그러니까 정장이랑 구두를 갖춰 입으라는 드레스 코드를 요구했다. 이거는 일종의 청소노동자들한테 그렇죠. 갑질이죠. 이러한 갑질 행위가 사실상 이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고용노동부 판단도 최근에 나왔죠.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던 거에 대해서는 결국 산재보상, 그러니까 그 업무상 과로에 따른 사망이다라는 산재보상 신청도 지금 제기된 상태인데 업무량과 관련해서는 결국 코로나 사태가 이 청소노동자의 업무 환경, 업무량을 좀 폭증시키는 요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숙사를 담당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이 학내의 그 뭐 식당들이 폐쇄가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기숙사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면 그만큼 쓰레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기숙사를 담당했던 청소 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는데 그 과로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갑질까지 괴롭힘까지 있었으니까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상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네. 그 사실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서울대 대응도 항상 입길에 올랐어요. 뭐 이렇게밖에 대응을 못하나? 그러니까 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대라 그래서 노동환경이 특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환경 특히나 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서울대라는 공간적 특성이 그렇게 특이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이후에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특히 교수들이 대응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특별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했던 글이 당시 이제 학생처장이라고 그러니까 학생처장 보직을 맡고 있던 어떤 교수가 자신의 SNS에 쓴 글인데요. 그것을 사실 일일이 인용하기도 싫을 정도로 굉장히 기분 나쁜 글이었고 요약하자면 그런 거였습니다. 고인은 순수하고 성실한 노동자였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필기시험에서도 1등했고 드레스 코드도
감사해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요. 그런데 외부 정치 세력, 여기서 말하는 외부 정치 세력은 노조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죠. 노조가 개입하면서 일이 잘못되고 있다. 객관적으로는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우니까 산재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학교의 규칙 사유를 찾고 애꿎은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생처장을 사퇴하면서도 외부 정치 세력이 학내 문제에 개입하고 간섭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뒤끝을 일단 남긴 건데요. 이 글을 살펴보면 일단 이분은 산재가 뭔지 몰라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주의잖아요. 네, 그럼요.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학교의 규칙 사유를 찾을 이유는 없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죠.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거는 귀책 사유 없이라도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그냥 산업재해인 거예요. 그렇죠. 사용자가 책임져야 되는 산업재해예요. 여기에 무슨 뭐 사업자가 고의를 가지고 저 사람 산재가 나도 돼. 산재를 난 나게 하더라도 이 사람 일을 시킬 거야. 이런 고의를 입증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그 업무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면 그냥 그렇죠. 산업재해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고 한 얘기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더 문제적인 것은 청소 노동자 그다음에 노동조합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루하고 고약한 어떤 관념을 갖고 있던 게 너무 고스란히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제3자 개입 금지 규정은 법에서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많이 예전에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에 상급단체에 있는 분들이 많이 형사처벌을 받았거든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라는.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 한참 됐어요. 근데도 순수한 노동자와 제3자들이 개입해서 정치적으로 오염시켰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하고 겸손했던 분이 노조의 어떤 잘못된 휘둘림에 넘어가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고스란히 했다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네. 더욱이 이분도 고인도 조합원이었거든요. 네. 그 조합원의 사고에 대해서 노조가 사실은 관여하고 조사를 요구하고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랍게 봤었고, 이 고인의 유족이요 나중에 그 어느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 교수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 사람 아마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유학도 다녀왔을 거다. 그랬겠죠. 근데 유학 다녀와서 배운 게 어떤 사람을 그런 식으로 정형화하는 거라면 그 사람 잘못 배운 거다. 인격을 무시당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서 노조의 필요성도 모르고 인권에 대해서도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하나하나 정말 맞는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유학 갔다 온다고 저런 말씀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지책이나 노력이 필요할 텐데, 예.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고 후에 학교가 뭐 안전시설도 좀 설치를 하고 휴게실도 새로 짓고 샤워실도 만들어주고 대책을 좀 마련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족분은 그런 거죠. 이거를 진작에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냐라는 허탈한 마음도 말씀을 하시던데, 일일이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뭐 국회에서 조사를 요구하고 노조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사실 아닌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는 상시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일터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어떤 대등한 협상 파트너가 만들어지고 일종의 적당한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노조가 계속 강조가 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생처장의 발언 자체가 노동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서울대와 관련해서는 더 중요한 문제가 네. 노조가 만들어져가지고 가령 단체 협상을 요구를 해요. 네. 그럼 상대로 나선 사람이 정말 사장이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그 노사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대는 좀 특이한 것이 서울대 법인이 고용하는 노동자가 있고요. 네. 이게 자체 직원이라고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인이 아니라 서울대 일정 여러 가지 기관과 단과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관장과 단과대가 그 그러니까 발령을 내고 인사관리를 하는 자체 직원이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총장 발령 직원이랑 기관장 발령 직원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원화를 시켜 놓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설관리 노동자, 그러니까 지금 고인과 같은 분들이 시설관리 노동자분들이 대부분 자체 직원인데, 그분들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장들은요, 실질적으로 그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할 만한 권한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사실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협상을 하거나 단체 행동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서울대가 이것을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복잡한 노사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 서울대 내부의 노동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 발령 직원과 자체 직원, 즉 기관장 발령 직원, 특히 근데 자체 직원이라고 하는 기관장 발령 직원 같은 경우 기관장들이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산도 없고 권한도 없고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누구를 향해서 요구를 해야 될지 또는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구를 받은 사람이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 힘이 없으면 이거는 조금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대에서 좀 일어나 시켜 주십시오. 노동자가 일어나시길.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이고 싶은 게요. 그 인터넷 검색창에 직업으로 우리 삶을 속단하는 당신들에게라는 그 검색을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고인의 유족, 그러니까 이용구님 남편 되시는 분인데요. 네. 이분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 거짓말이다. 직업에는 분명히 귀천이 있고 그런 가운데 천하게 비춰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담담하고 하지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얘기했다는 서울대에서 일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묵직하고 아픈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전문 임자원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